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그때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 홍보를 한 것 같은데 무료 특강하는 날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공중보건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주제를 역학 및 감염병 관리를 강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홍보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먼저 할 건데 그러기 전에 이제 2월 26일 날 시행이 되어졌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조금 언급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지를 딱 공개하는 순간 바로 이제 저한테 넘어왔는데 딱 보는 순간 저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이 이번에 다 시험 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정도로 소름 끼치게 너무너무 언급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뭐 원래 그렇지만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은 정말 한 만큼 나옵니다. 진짜. 네, 조금이라도 했으면 조금이라도 표시가 나요. 안 했으면 정말 표시가 안 나는 그런 뭐 모든 과목이 그렇긴 하지만 유난히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이 딱딱딱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공시가 다 그렇긴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은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건 자유지만 그렇게 해서 소득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출제자가 거의 의도를 하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아마도 이의를 제기를 해도 그렇게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문제가 딱딱 떨어지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난이도를 봤을 때는 중하 정도였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아주 평이하게 나왔었고요.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문제풀이 하면서 얘기했던 문제, 필기했던 문제 그런 것들이 정말 다 출제가 됐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한테 기본 이론서 심화 과정을 들었다면 95점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단원별 출제 분포도를 보면 이번에 특이하게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역학 및 감염병 관리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차이지 많이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6문항이나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보건행정에도 역학 및 감염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7문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보통 이제 역학 및 감염병 관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 3-4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난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환경보건에서도 4문항 정도가 나왔어요. 환경보건에서도 물론 한 2-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4문항 정도로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중보건의 어떤 기출 분석을 해보니까 뭐 우리가 되게 열심히 했던 보건교육은 나왔었고 뭐 모자보건이라든가 또 뭐 식품과 위생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우리 공중보건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그단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비교적 역학 및 감염병 관리라든가 환경보건에서 굉장히 좀 편중돼서 많이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공중보건학의 발달 단계에서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의와 특징 항상 여기에서는 나오죠. 3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 역학 및 감염병 관리 6문항, 기생충 질환 관리 1문항, 환경보건에서 4문항이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산업보건에서 1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약간 헷갈리게 출제가 됐어요. 산업보건이 인구와 보건에서 1문항, 보건교육 및 학교보건에서 1문항 정도 나왔고 보건행정 파트가 1문항 정도 나왔고요. 의료관계 법규가 1문항이 나왔는데 의료관계 법규가 이번에 이게 참 논란의 소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의료관계 법규하면 의료법이나 아니면 의료 인력에 대한 거라면 의료법이나 뭐 보건의료 기본법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에 대해서 나왔고 게다가
법령하고 시행령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제가 이제 다른 학원들 막 그 해설 총평하는 거 보니까 이거 막 이의를 제기하라고 막 강사들이 그러는데 법령하고 시행령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유지만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이럴 때 문제 푸는 감각을 더 익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의를 제기를 해도 네.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6월을 준비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해서도 조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법규를 조금 브로드하게 조금 더 열심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보세요. 강의 내용 출제 적중이에요. 그래서 교환 내용, 필기 내용 내지는 뭐 교과서는 물론이고 이론서는 물론이고 언급했던 데에서 정말 모두 출제가 됐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다 출제가 됐어요. 보건행정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렇게 내용들이 나왔는데 뭐 역사, 뭐 1차 보건의료 이거 꼭 나온다 그랬죠? HP 2030 꼭 나온다 그랬어요. 이번에 기본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학 분류 중에서도 하필이면 단면 조사가 나왔어요. 코호트랑 항상 환자 대조군 연구가 많이 나오는데 분석 역학 중에서도 단면 조사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늘 나오듯이 귀속 위험도 측정하는 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기업 위험도라고도 하죠. 보통 이제 RR 측정하는 거, 즉 상대 위험도 계산하는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귀속 위험도 계산하는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이런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단검사의 정확도나 정확도 측정하는 거에서 민감도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만성감염병 특징, 기생충 질환 숙주,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브루셀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쉽게 맞출 수 있으셨을 거고, 역학 및 감염병 관리에서 감염병 예방법, 의사에게 신고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누구에게 신고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잖아요. 근데 틀린 지문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이런 문제도 거저지, 그치? 그래서 그런 문제 틀리는 거 고르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이하게 나왔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위생에서는 뭐 대기오염 사건 문제 나오고 수질오염 지표, 온열환경, 그 다음에 근로자 보건관리, 그다음에 내분비 교란 물질로 뭐가 나왔냐면은 다이옥신이 나왔어요. 다이옥신도 제가 그 유인물 따로 교환으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면서 공부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증가, 재생산율 이것도 굉장히 많이 계산을 해드렸어요. 합계 출산율, 그다음에 순 재생산율, 그다음에 총 재생산율 그 구분해서 꼭 알아두시라라고 얘기했는데 실수 없으셨길 바라면서 요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교육의 방법 맨날 우리 했던 거 있지. 패널 토의하고 심포지엄 나왔어요. 네, 정답은 심포지엄이었는데 나왔습니다. 질병 발생 과정과 예방 조치, 진료비 지불, 보건행정에서는 진료비 지불 방법. 진료비 지불 방법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사실 보건행정에서 진료비 지불 제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무료 특강 이번에 주제도 내일 할 것도 진료비 지불 제도로 제가 잡았어요. 컨셉을 잡았어요. 역시나 네, 공중보건이 나왔습니다. 의료관계법규에서 또 국민건강보험법 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양급여비 산정하는 거에 대한 거가 나왔습니다. 즉 제45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강의한 내용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다라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하루에 역학 및 감염병 끝내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사실 하루에 끝낸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엑기스만 골라서 하도록 할 거고요. 더 좀 보충, 심화, 추가되는 거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시거나 따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학 및 감염병 관리 제가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굉장히 빈출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224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역학의 정의부터 먼저 볼게요. 역학의 정의란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연구라고 바꿔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역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누구?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자, 별표해 두시고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발생 요인을 파악하고 줄긋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거. 그 질병 발생 요인과의 상관 분석을 한대요.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인 간의 상호 관계 규명 줄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별표하세요. 뭐를 파악한다? 빈도와 분포차를 규명, 파악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전염병이 어느 도시에 돌고 있다. 그러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제 감염병이죠. 감염병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빈도차가 어떤지 분포도가 어떤지 전파 양상은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 결과적으로 그 밑에 보시면 역학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역학의 역할은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질병 발생의 원인 규명. 줄긋고 별표. 그래서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바로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질병 예방이라고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같아요. 질병 예방이라고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좋죠. 이렇게 요인 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 빈도차, 분포차를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런 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어떻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인구 집단에 퍼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다음에는 이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생긴다고 하더라도 미리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역학이 필요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의 역할에는 이제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도 질병의 자연사, 건강 수준과 질병 발생의 양상을 파악하고 보건사업의 기획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1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질병의 3요소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질병의 3요소. 질병의 3요소는 일단 제일 중요한 병인을 병원체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환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숙주가 되겠죠. 얘네들을 다 살펴볼 건데 제일 중요한 병인, 얘가 바로 직접적 요소예요. 직접적 요소. 질병이 생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병인이 없으면 끝난 거죠. 그렇죠? 우리 오징어 볶음 만드는데 오징어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인이 제일 중요한 직접적 요소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 병인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 요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생물학적 병원체, 물리적 요인, 화학적 요인, 영양소, 유전적, 정신적, 신체적 굉장히 다양해.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병인의 생물학적 요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 그 이유는 우리 225페이지 보시면 생태학적 모형, 우리 질병이 발생하는 모형을 배울 건데 그 생태학적 모형을 우리가 배울 때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병인에서 뭐를 여러분들 집중하시라고 생물학적 요인에 집중을 하세요. 즉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진균, 원충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지구상의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얘네들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병인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뒤에서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이 세 개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의 차이는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숙주 요인이에요. 숙주 요인은 감수성과 면역이래. 항상 나올 거예요. 감수성이 높으면 병이 잘 걸려요.
면역력이 높으면 병이 안 걸려요. 우리가 면역을 형성하고자 예방접종도 하고 평소 때 건강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면역은 좋은 거, 감수성은 나쁜 거.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되는데 숙주 요인을 이루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생물학적 요인, 연령, 성, 가족력, 종족, 인종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유전 이런 것들이 다 숙주 요인. 건강 상태 또는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면역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 질병의 3요소 중 다음 중 숙주 요인이 아닌 것은 1. 생활 습관 2. 유전 3. 인종 4. 기후 이런 뭐예요? 기후가 아니지. 기후는 뭐야? 환경적 요소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숙주의 생물학적 요인에 줄 다 그어두시고요. 연령, 성성, 가족력, 종족, 인종, 유전 하나 써두시고 이런 것들하고 면역 상태 중요하겠지. 면역 상태 줄 그어두시고 그 다음에 습관 중요하겠죠. 개인 위생, 직업 다 줄 그어두시면 좋겠어요. 숙주 요인을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다 줄을 그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생기기 위해서는 부채질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 자, 제일 아까 중요한 요인이 뭐라 그랬어요? 병인이라 그랬죠. 근데 병인만 가지고는 질병이 그렇게 활활 타지 않아요. 환경적 불쏘시개가 필요한데 그 환경적 요소가 바로 요 세 가지로 우리가 귀결이 돼요. 뭐냐? 일단 매개곤충, 파리, 모기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이 날아다니면서 막 다른 숙주에게 질병을 옮기잖아요. 전염병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자 1. 넘버링 하세요. 1. 얘네들을 생물학적 환경 1. 생물학적 환경 그 다음에 2. 기상, 지리, 대기오염, 소음 이런 애들은 뭘까? 물리적 환경 기상이라고 하는 건 좀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기온, 기습, 기압 이런 게 다 기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날씨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물리적 환경이에요. 그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아주 고기압인 곳에 사는 사람들 좀 관절이 안 좋은 그런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고기압 쪽에 가면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압의 그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산병이라고 산소가 부족해서 생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인 물리적 환경에 의한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뭐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호흡기 질환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소음성 난청 이런 거 생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물리적 환경. 빈부의 격차겠죠. 직업, 교육 정도, 문화, 종교, 전쟁, 주거 환경, 인구 밀도 이런 것들은 3. 뭐라고 할까? 이런 애들을 사회 경제적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오늘 굉장히 바빠서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하고자 조금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학 모형이 나왔어요. 수레바퀴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요 수레바퀴 모형과 제가 하나를 더 알려드릴 거예요. 원인막 모형이라는 게 있어. 그거 두 개를 알아두시고 역학 모형 중에 그리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5번에 보시면 건강과 질병 발생의 모형이라는 게 있죠. 이 건강과 질병이 발생하는 모형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4가지가 있는데 요게 시대별로 연결해서 요소들이 무엇이냐 의미를 묻거나 쭉 설명해놓고 이게 어떤 모형이냐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번에 나왔어. 혹시 아세요? 뭐가 나왔는지? 총체적 모형이 나왔어. 죄송해요. 사회생태학적 모형이 나왔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자주 나와. 정말 지뢰 같은 애야. 얘네들이. 자주 나오니까. 지뢰밭이야. 지뢰밭. 네. 좀 너무 나쁘게 얘기했나? 어쨌든 네. 너무 많이 나와요. 건강과 질병 발생의 모형. 그거 하기 전에 그 수레바퀴 모형하고 원인막 모형부터 조금 설명을 할게요. 수레바퀴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질병이 발생하는 어떤 요소 중에 핵이 있어. 핵이 바로 뭐냐? 유전적 요소가 있고 그 바깥의 핵에 숙주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바깥의 핵에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환경, 물리, 화학적 환경, 사회, 경제적 환경
얘네들은 가장 바깥에 있는 거는 환경이겠죠. 그러면 수레바퀴 모형에서는 어떤 요소가 질병을 일으킨데 첫 번째 숙주, 두 번째 유전, 세 번째가 환경이에요. 다양한 환경. 근데 얘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약간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게 다 설명하지 못해요. 왜 설명하지 못할까? 설명이 완벽하지 못한 이유가 병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알겠죠? 자, 숙주 환경 있는데 병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완전하지 않은 모형이 수레바퀴 모형이에요. 그게 단점이고. 요소 알아둬야 되겠지? 얘네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원인막 모형이에요. 원인막 모형. 이걸 다른 말로 거미줄 모형이라고도 해요. 거미줄 모형. 이건 뭐냐면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요소들이 없어. 여러분들 그냥 적으시면 돼요. 수레바퀴 모형 밑에다가 적으시든가 하세요.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막 얽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당뇨가 있어. 당뇨예요. DM이. 당뇨가 있어. 그럼 막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당뇨를 일으키는 요인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뭐 비만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유전적 요소, 스트레스, 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뭐 환경적 요소도 있고 식이 습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비만을 또 일으키는 또 요소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유전도 있을 수 있고 뭐 생활 습관 막 계속 이렇게 막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어떤 질환이 생김에 있어서 원인이 딱딱 떨어지게 하나만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발생 원인들이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거미망 원인막 모형 또는 거미줄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나올 거예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중 질병 발생 요인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굉장히 복잡한 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어떤 역학적 모형이냐? 그럼 원인막 모형 이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었어.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 나왔는데 네 가지의 건강 질병을 일으키는 모형에 대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을 일으키는 모형은 순서대로 알아두세요. 생의학적 모형, 두 번째 생태학적 모형, 세 번째 사회생태학적 모형, 네 번째가 바로 총체적 모형. 다른 말로는 전인적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옛날에 그 정의가 내려진 모형인데 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일단 얘는 단일병인론이에요. 그리고 심신이원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전문가 중심의 의료체계. 뭐 생활 습관을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진짜 어떤 딱 콕 찍어서 어떤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뭐 의사겠죠, 그렇죠? 의사가 치료를 해야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일병인론이라고 얘기하고 콕 집어서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병이 생겨, 어떤 세균 때문에 어떤 병이 생겨 이런 요인론이에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옛날에 전염병을 설명하기 적합하겠죠. 그리고 심신이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몸과 마음이 서로 굉장히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몸과 마음이 별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심신이원론, 그다음에 단일병인론. 아까 제가 원인망 그 모형을 얘기하면서 어떤 질병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반대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신이원론, 몸과 마음이 서로 별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역삼각형 모형이라고도 해요. 또는 얘를 고든이라는 사람이 지렛대 모형으로 또 설명을 했어요. 지렛대 모형. 얘는 아까 얘기했던 질병의 3요소가 여기도 들어가. 병인,
환경, 숙주.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병인, 환경, 숙주가 서로 이렇게 지렛대를 이룬대. 여기 환경이라는 받침대 위에 병인이 있고요. 숙주가 있어. 어느 하나가 기울어도 안 된대. 얘가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도 안 된대. 그럼 어느 하나가 기울어지겠죠. 즉 뭐냐면 이 세 가지가 평형을 이루어야지만 질병이 안 생긴다라고 한 게 바로 생태학적 모형이야. 근데 제가 아까 병인에서 질병의 3요소인 병인에서 뭐라 그랬냐면 생물학적 요소에 집중하세요라고 얘기했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얘 단점이 또 뭐냐면 생태학적 모형은 얘는 딱 콕 집어서 병인이라고 하는 게 전염병만을 설명을 해요. 어떤 병원체가 있는 질환. 만성질환을 설명하기에 요즘에는 전염병보다 만성질환이 더 많죠. 만성질환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보통 병인 하면은 병원체, 즉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콕 찍어서 어떤 병원체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생태학적 모형 같은 경우에 이런 전염병을 설명하기에는 아주 좋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복잡한 현대사회에 많이 생기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만성질환을 설명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좀 줄을 그어두실 게 생의학적 모형의 단일병인론 줄 그어야 되겠죠. 특정 병인설 줄 긋고요. 그 다음에 심신이원론 줄 긋고 전문가 중심의 의료체계 줄 그으면 되겠죠. 생태학적 모형은 뭐예요? 병인 동그라미, 숙주 동그라미, 환경 동그라미. 평형을 이루어야지 건강이 유지된다 줄 긋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비전염성 질환을 설명할 수 없다. 즉 전염성 질환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사회생태학적 모형이에요. 현대사회는 전염병보다 만성질환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질병이 생기려면 일단 개인의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위생 습관이든 생활 습관이든 식습관이든 모든 걸 포함을 해. 여가를 즐기는 거든. 그리고 숙주. 그 다음에 환경이에요. 요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이번에 2022년 2월 26일 날 사회생태학적 모형이 박스에 딱 해갖고 환경, 숙주, 개인의 생활 습관 이게 어떤 모형이냐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차려진 밥상을 정말 잘 차려진 밥상 딱 갖다 주면서 먹으라던 듯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 습관, 숙주, 환경 요 세 가지가 서로 어떤 복잡한 서로 어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긴다. 만성 질환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모형이에요. 사회 생태학적 모형. 그다음에 총체적 모형. 요거 되게 중요한데 총체적 모형에서는 질병이 발생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냐. 일단 여기도 개인의 생활 습관 1 이게 50%. 그다음에 유전, 생물학적 요인이죠. 유전 20%. 그다음에 환경 20%. 보건 의료 체계가 10%밖에 안 돼요. 이게 총체적 전인적 모형이에요. 근데 총체적 모형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기여하는 요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몇 %라고 얘기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라론드예요. 라론드 시험 많이 나와요. 라론드는 1974년에 캐나다 보건부 장관인데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질병이 생기는 데 있어서는. 보건의료체계가 10%밖에 안 돼? 보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 캐나다가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NHS가 있고 NHI가 있어. 근데 NHS는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으로서 어때? 국가가 다 해줄게 이거잖아. 세금으로 재원 조달하면 우리가 다 해줄게. 니네들 이거예요. NHI는 일단 니네 보험료 내. 이게 바로 NHI잖아. 근데 캐나다는 NHS예요. 영국처럼. 영국의 NHS인 거 아시죠? 그렇다 보니까 어떨까? 재원 조달이 원활하지가 않아. 쪼들려.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나왔어 이번에 시험에. NHS와 NHI 단점에 대해서 이번 시험은 나왔거든.
뭐 어떤 단점이 있어요? 국가가 다 해주니까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치? 왜 공짜니까 문턱이 닳도록 가겠죠. 조금만 아파도 괜히 큰 병원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1974년도에 그 라론드라는 보건부 장관이 사진 봤더니 이렇게 대머리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안 되겠다. 질병을 아주 조기에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료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아예 개인 위생, 개인 생활 습관을 좀 강조를 하게 되면은 질병 자체를 차단을 해버리면 돈을 좀 덜 쓸 거 아니야, 세금을,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건 여담이에요. 여러분들 외우라고 연결해서. 여튼 보건의료 체계를 10%밖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게 캐나다 보건부 장관 라론드의 얘기입니다. 여튼 총체적 전인적 모형은 자 외워야 되겠지. 개인생활습관, 유전, 환경, 보건의료 체계예요. 그런데 이 보건의료 체계를 또 꼼꼼하게 묻는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 이 보건의료 체계가 어떤 의미냐? 포괄적 의료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포괄적 의료. 이것도 중요해. 나한테 배운 사람은 이것도 맞춰야 돼. 포괄적 의료. 그냥 보건의료 체계 10% 이것만 외우지 말고. 그럼 포괄적 의료라는 말이 뭐냐? 1차, 2차, 3차를 다 아우른다는 얘기야. 그럼 1차라는 건 뭐예요? 질병이 생기기 전에 진정한 예방이잖아. 뭐 건강증진? 뭐 예방접종을 해? 이런 예방. 2차 예방이 뭐예요? 치료. 3차 예방이 뭐야? 재활. 이거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보건의료 체계가. 아시겠죠? 그래서 총체적 모형에서 이 보건의료 체계가 뭐냐? 그러면은 포괄적 의료다. 포괄적 의료가 뭐냐? 그럼 뭐라고? 1차, 2차, 3차를 다 예방을 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보건의료 체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조금 빠르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내용을 위해서 조금 스피디하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역학 들어갈게요. 역학 들어갈 건데 이번에 역학 문제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단면 연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여 위험도 측정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역학의 분류부터 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 우리 역학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연구라고 하셔도 돼요. 연구조사. 이게 역학이에요. 자, 우리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실험 역학이 있고 관찰 역학이 있어요. 관찰도 기술 역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역학이 있어. 분석도 환자, PT가 환자예요. 대조군. 코호트도 전향이 있고 후향이 있어요.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까지를 보는 게 후향. 앞으로 추적조사하는 게 미래를 추적조사하는 게 후향. 죄송해요. 과거에서부터 그러니까 현재에서부터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조사하는 거 쭉 과거에서 이렇게 현재까지를 조사하는 게 후향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계속 추적 조사할 거야. 추적이라는 말은 계속 따라간다는 얘기야. 미래를 볼 거야. 이게 바로 전향이에요. 코호트. 그 다음에 또 간단한 연구 또 있지. 이번에 시험 나온 단면 연구가 있어요. 자, 이게 분석 역학. 그 다음에 기술. 기술 역학도 뭐가 있냐면 사례 연구, 그 다음에 사례 군 연구. 이게 제일 중요해. 생태학적 연구.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생태학적 연구. 이렇게 요 세 가지가 바로 기술 연구예요. 실험 역학은 뭐 있을까? 실험에는 뭐 임상 실험 가장 많이 하죠. 임상 실험 또는 뭐 지역 사회 실험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역학은 일단 실험, 관찰로 먼저 나누고 관찰 연구에는 기술과 분석이 있어. 분석에도 환자 대조군 코호트 단면 연구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수준이 가장 높은 게 뭐냐? 그럼 실험 연구예요. 근데 실험 연구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윤리적인 면, 또 시간적인 면 굉장히 어떨까요?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힘들죠. 경제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관찰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분석 역학 중에서도 사실은 코호트의 전향적 연구가 가장 좋은데
이제 그것도 좀 힘들어서 계속 앞으로 추적하기가 힘들어서 보통 이제 코호트 후양을 하거나 아니면 환자 대조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단면 연구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분류가 이렇다라는 거 보시고 우리 책 보세요. 자, 일단 기술역학이 나왔어요. 기술역학. 자, 이거 지울게요. (1단계) 기술역학, 2단계 분석역학, 3단계가 이론역학.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 우리 기술역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술하다, 디스크라이브예요. 기술이 여기서 테크놀로지가 아니야. 뭔가 그냥 기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술역학은 이 1단계에서는 뭘 하냐면 가설을 설정을 해요. 가설을 설정. 가설을 일단 설정을 해야 돼. 뭐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에 폐암이 유난히 많아. 아마도 폐암과 흡연과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 이게 바로 1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냐, 가설은 검증하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그냥 가설 설정하고 끝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단계 분석에서는 어떻게 할까, 가설을 검증을 하죠. 맞아.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해봤더니, 코호트 연구를 해봤더니, 뭐 단면 연구를 통해 유병률 조사를 해봤더니, 폐암과, 그러니까 흡연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폐암이 있다더라, 내지는 뭐 관계가 없다더라, 뭐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올 수 있겠죠. 검증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3단계에서는 검증된 가설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수치적으로. 수치화, 수식화, 뭐 이래도 돼요. 수식화 해서 쫙 잘 정리를 해두는 게 바로 이론역학이에요. 그래서 자, 1단계가 기술, 2단계가 분석, 3단계가 이론역학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1단계에서 가설 설정을 해서 2단계에서 검증을 하고 3단계에서는 정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기술역학에 아까 뭐라 그랬죠? 기술역학에는 생태학적 연구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생태학적 연구. 생태학적 연구가 뭐냐? 그럼 이거예요. 어떤 인구 집단 통계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집단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몇 페이지인지 아시죠?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하단이에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인구 통계 자료를 통해서 상관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인구 통계 자료를 가지고 상관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느 나라의 흡연율 내지는 뭐 담배 생산율, 담배 판매율 이런 거를 인구 통계 자료를 가지고 패널 조사를 해. 그걸 가지고 폐암과의 어떤 상관성 연구를 해. 그럼 이게 뭐냐? 기술 연구 중에, 그러면 이게 생태학적 연구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례 연구, 사례군 연구가 있는데, 이건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이제 그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생태학적 연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기술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연구를 알아두시고 1단계 역학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 우리 여러분들 아직 뒤가 아니라 앞쪽이라서 오늘 처음으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그 공중보건학의 역사에서 황립기 때 되게 유명한 사람 있지. 콜레라 역학조사한 사람 있죠. 스팟 맵을 만들어서 펌프물을 동시에 먹는 사람들이 똑같은 증상이 있다더라. 그거를 밝혀낸 역학조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더라? 존 스노우죠. 그렇죠? 그럼 그 존 스노우가 역학조사를 한 건 과연 몇 단계 역학에 해당이 되냐? 몇 단계?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1, 2, 3. 몇 단계? 2단계? 몇 단계? 소심하게 하지 말고 몇 단계? 오케이. 몇 단계?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 몇 단계? 몇 단계? 2단계. 딱 반반이네. 1단계예요. 알아두세요. 자, 역학 조사를 하는 거는 가설을 설정하는 거. 왜? 봐봐. 존 스노우가 역학 조사만 했단 말이야. 언제? 1855년에. 그것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 1855년에. 근데
아, 이게 콜레라구나라고 콜레라가 밝혀진 게 1883년이에요. 거진 30년 후에 밝혀졌단 말이야. 그럼 그걸 누가 밝혔냐면 코흐가 밝혔거든요. 그게 분석이야. 그럼 1단계에서는 뭐만 한 거야? 역학 조사만 한 거거든요. 그럼 역학 조사라는 게 뭐야? 아마도 이 물과 이 질병이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상관성이 있을 것 같아. 라고 가설을 설정하는 거지. 콜레라균을 발견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예가 나온다면, 존 스노우의 예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 그거를 1단계 기술역학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 나 촉 좋은 거 알지?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 6월에 나와라. 6월에.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분석 역학이 좀 어렵죠. 분석 역학 들어갈 건데요. 분석 역학은 말 그대로 이제 세워놓은 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가 있다 그랬어? 분석에는 자, 단면 연구부터 먼저 볼게요. 단면 연구. 이게 나왔다 이번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단면 연구. 단면 연구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장단점을 묻거나 특징을 묻는데 어떤 일정한 시점, 특별한 시점, 특별한 기간. 그러니까 한 기간이에요. 한 시점이야. 그 시점에 인구 집단을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유병률 조사라고도 해요. 유병률 조사. 이렇게 하는데 단점이 있어. 왜? 한 시점 한 기간을 조사하다 보니 여기 제일 많이 나와. 시간적 선후 관계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어. 오케이? 이거 중요해. 그리고 이거 유병률 조사하려면 좀 인구 집단이 커야 돼요. 그래서 인구 집단이 대규모의 인구 집단 필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뭐야? 뭐니 해도 경제적인 거죠. 그쵸? 추적 조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조사하면 되니까 어떤 중재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과 비용 면에서 코스트 이펙티브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코스트 베네피트 하다는 게 더 맞겠네. 그렇죠?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비용 그렇죠. 굉장히 경제적이고 시간도 적게 들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면 연구는 유병률 조사 꼭 알아두시고 시간적 선후관계 불분명 꼭 알아두시고 큰 인구 집단 꼭 알아두시고 장점은 경제적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환자 대조군과 코호트 연구를 볼 건데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시험에 쭉 설명해놓고 이게 어떤 연구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해도 헷갈려해. 자, 이거를 그림을 보세요. 한번 도표를 보세요. 여기가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연구를 지금 할 거야.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여기 과거예요. 과거. 미래.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거야. 코호트라는 말은 같은 집단 이런 뜻이에요. 무슨 집단을 보는 거야?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관찰하는 거예요. 노출이라는 뭐야? 위험 요인 노출, 위험 요인 비노출이야. 예를 들면 흡연이 됐을 수도 있고 식습관이 됐을 수도 있고 식습관이 뭐 이제 좋은 식습관은 아니겠지? 노출이라고 했으니까 뭐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 이런 게 될 수 있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서 어떤 식습관이나 어떤 흡연이든 생활습관 이런 걸로 쭉 살아오면서 현재 어떤지를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과거에서 쭉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후양적이라고 그러지? 후양적 코호트. 그럼 노출된 집단이 질병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비노출 집단이 또 역시 질병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은 뭐냐면 애초에 환자 대조군으로 출발을 해.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발생률 구할 수 있어 없어? 발생률. 자, 이미 발생했잖아. 환자 대조군이라며. 그치? 이미 질병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률 못 구해. 중요하지? 비교 위험도 못 구해.
그쵸? 그럼 뭐만 구할 수 있어? 오즙이라고 하는 교차비만 구할 수 있어. 교차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질병과의 상관성이에요. 아, 이 사람들이 이 노출 요인과 이 질병 생겼는데 이 질병과의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요것만 구할 수 있어. 자, 중요한 거. 자, 코호트 연구는 발생률, 뭐 귀속 위험도 다 구할 수 있어요. 비교 위험도 다 구할 수 있어. 그런데 뭐라고? 코호트 환자 대조군 연구는 뭐예요? 이미 환자이기 때문에 희귀 질환이라든가 잠복기가 긴 그런 질환의 연구에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교차비만 구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책 줄 긋게 해드릴게요. 일단 이해하세요. 칠판 보시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시점이. 자, 이거는 현재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환자 대조군은 현재에서 시작하는 거 죄송해요.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얘는 현재를 봤지, 얘는 과거를 보는 거야. 그러면 시작은 어때? 여기서 환자와 대조군이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들이 환자군에서도 노출이 있고 비노출이 있겠지. 그치? 대조군에도 노출이 있고 비노출이 있겠지. 그래서 현재 지금 환자와 대조군을 가지고 이 사람들 과거가 어땠는지, 과거에 환자가 만약에 있다면 환자가 생활 습관이 어땠는지, 위험 요인에 노출됐었는지 안 노출됐었는지, 그렇다면 대조군이 있다면 대조군이 위험 요인에 노출됐었는지 안 노출됐었는지, 요거를 보는 게 바로 뭐예요? 환자 대조군 연구야. 이해 가시죠? 자, 시점이 현재야. 현재에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는 거는 환자 대조군이야. 그 환자 대조군은 뭘 본다? 노출, 비노출을 보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현재 조사를 하는 시점이 현재예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어땠는지. 근데 누구를 데리고 해? 환자 대조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노출군, 비노출군을 가지고 한다고. 근데 이들이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보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체르노빌 원폭 피해, 뭐 또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과거에 어땠는지부터 쭉 현재까지 봐오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질환들이 있구나, 이렇게 조사하는 거 뭘까? 바로 후양적 코호트 연구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환자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환자 대조군 가지고 시작을 해. 그래서 어떨까? 이 사람들의 어떤 당신 지금 유방암에 걸렸는데 옛날에 식습관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약간 편견이 많이 있겠죠. 왜? 환자가 얘기하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자 대조군은 이미 지금 환자, 병 걸린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과거가 어땠는지 환자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또 자료를 찾아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보면은 코호트, 과거를 보면은 환자 대조군. 그러면 이거는 뭐야? 자, 미래도 있겠지. 미래를 보는 거야.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본대요. 그럼 이건 뭘까? 이건 이렇게 나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현재 조사 시점에서 환자를 20년간 추적 조사했다. 이렇게 나와. 그럼 20년 추적 조사했다라는 거는 과거를 추적 조사를 못하지. 팔로우, 앞으로 추적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전향적 코호트.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미 유방암 환자를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이미 환자야. 그럼 이건 무조건 환자 대조군 연구고, 지금 흡연하는 군과 뭐 흡연하지 않는 군이 있는데 이렇게 노출군, 비노출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시점이 과거야. 이러면 코호트인데 후양적 코호트. 추적 조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전향적 코호트.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특징은 뭐? 환자 대조군은 뭘 못 구해? 발생률도 못 구해, 비교 위험도도 못 구해, 귀속 위험도도 못 구해요. 요 세 가지는 내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환자 대조군은 뭐만 구할 수 있다?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률 못 구해. 그치? 그럼 얘는 뭐만 구할 수 있어? 교차비만 구할 수 있다. 상관성 분석만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지금 폐암 환자인데 과거에 담배를 많이 폈었네? 그러면 담배라고 하는 위험 요인과 폐암이 관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오주비를 구하는 거예요. 교차비라고 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그것만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줄 긋는 시간. 여러분들 줄 긋는 거 되게 좋아하죠? 단면적인 연구 볼게요. 단면 연구는 특정한 시점이나 기간 내에 줄 긋고, 그러니까 같은 시점이라고 좀 써주시면 좋겠죠? 같은 시점. 유병률 조사라고 좀 써주시면 좋아요. 유병률 조사. 자, 환자 대조군은 뭐라 그랬어요? 질병에 이완되어 있는 환자군과 질병이 없는 건강한 대조군을 선정하여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속성이나 요인에 폭로된 상태를 비교 검토,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자, 질병과의 인과관계 규명 줄 긋고요. 거기 맨 위에 여러분들 알기 좋게 환자군과 대조군 요거 줄 긋으면 좋겠죠. 환자군과 대조군. 애초에 환자군과 대조군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연구할 때. 알겠죠? 그리고 전향성 조사 볼게요. 이건 빼버리세요. 전향성 조사는 빼버리시고 코호트의 전향과 후향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코호트 연구는 자, 동일한 특성 줄 긋고 옆에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 발생률과 상대 위험비, 발생률, 상대 위험비, 기여 위험도 구할 수 있어. 발생률 1, 발생률 2, 상대 위험비 3, 기여 위험도 또는 귀속 위험도라고도 해요. 그거 구할 수 있어. 환자 대조군 아까 뭐 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교차비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교차비 하나 적어두시고. 자, 그래서 전향성 코호트는 뭐라 그랬어? 이완되지 않은 집단, 요거 중요해. 코호트는 자체가 환자 데리고 하지 않아요. 이완되지 않은 집단 줄 긋고 장래의 결과 줄 긋고 이게 전향성이야. 미래 보는 거. 프로스펙티브. 그다음에 후향성은 레트로스펙티브예요. 얘는 과거 기록 줄 긋고요. 현재 결과를 알고자 하는 조사 줄 긋고. 대표적으로 히로시마 원폭 사건, 또 고엽제 사건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다 역사적 사건들인가 언제 일어났겠어? 과거에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다 후향적 코호트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할 게 너무 산더미 같은데 오늘 원포인트 1일 역학 감염병 무료 특강이라 많은 걸 얘기해주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가 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요거 좀 중요한 것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역학 및 감염병 관리 단면 연구 볼게요. 단면 연구는 요거 되게 중요하죠. 선후 관계가 불분명하다. 아까 생태학적 연구는 얘기를 해서 이것도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어요. 네, 그것만 알아두시고 단면 연구는 선후 관계 불분명한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유병률이 낮은 질병과 노출률이 낮은 요인에는 어려워요. 즉 연구 대상이 좀 커야지, 연구 집단이 커야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치명률이 높은 질병 연구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단면 연구. 장점은 뭘까요? 이것도 질병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진단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적합하다. 이것도 좀 줄을 긋고요. 요거 경제적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단면 연구의 특징이에요. 선후 관계 불분명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병률 구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에서는 중요한 게, 자, 일단 연구 대상자 수가 적게 든다. 그 다음에 경제적이다. 이것도 뭐에 비해서, 코호트에 비해서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요거 중요해. 제일 많이 나와. 희귀한 질병이나 잠복기가 긴 질병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요거 아주 맨날 나와요. 시험 맨날 나와.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뭘까? 이건 시간적 선후 관계가 불분명해요. 네. 왜냐? 대부분 대상자한테 물어봐서 자료를 취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자가 정확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바이어스가 생겨요. 편견이 생겨. 그래서 시간적 선후 관계가 좀 불분명할 수 있고, 과거 노출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 수집이 쉽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해. 대조군 선정이 좀 어려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조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면 환자 대조군을 선정할 때는 환자군과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 왜?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동질성 유지 내지는 짝짓기라 그래.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 왜? 만약에 나이가 달라 환자군과 대조군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나이가 대조군이 너무 많았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그 위험 요인 때문에 노출돼서 죽은 게 아니라 진짜 늙어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야.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군을 선정할 때는 환자군하고 똑같은 환경을 유지를 해야 돼. 그래야지 편견이 안 생겨. 그래서 그때 짝짓기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대조군 선정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짝짓기. 동질성.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위험도의 직접적 산출이 어려워.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 물론 비교 위험도 우리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쵸? 아, 죄송해요. 환자 대조군은 위험도 직접적 산출이 어렵죠. 아까 뭐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교차비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교차비만 가능. 교차비만 가능. 뭐예요? 오즈비만 가능. 그랬습니다. 위험도는 상대 위험도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코호트 연구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코호트 연구를 위험 요인 노출해서 질병 진행 전 과정 관찰할 수 있고 위험 요인 노출 수준을 여러 번 측정할 수 있고 위험 요인과 질병 간의 여기 중요하죠. 시간적 선후 관계가 비교적 명확해요. 발생률 구할 수 있어. 비교 위험도도 구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편견이 적어요. 얘는 표본 선정 과정에서 편견이 적다. 아까 이거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환자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정보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고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코호트는 비교적 편견이 적다라는 거죠. 근데 경제적이지는 않아요. 제일 어려워. 제일 수준 높은 실험 다음으로 수준 높은 게 바로 분석 역학에서는 코호트 연구예요. 후양적보다 전향적이 더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과 경비가 많이 든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추적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많아지면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진단 방법과 기준, 질병 분류 방법이 변할 가능성이 있고 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향적 코호트 같은 경우에 관찰하다가 이탈률이 너무 높은 거야. 뭐 이민 가버리든가 20년간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민 가버리든가 아니면 죽어버리든가 이사 가버리든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단점이죠. 질병 발생률이 낮은 경우에는 연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요거 아까 환자 대조군은 뭐라 그랬어? 희귀질병 연구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그랬죠. 얘는 희귀질병 연구에 부적합하다. 요게 특성입니다. 희귀질병이면요 오랫동안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표시해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좀 하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실험 역학 간단히 설명을 좀 할게요.